1문단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빈칸 뚫는 그걸로 한번 같이 봐봅시다. 자, 18세기 중반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자, 신고전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신고전주의는 어떤 내용이래요?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한 미술 사조이다. 미술 이념이래요. 네, 신고전주의라는 거는 신이 앞에 붙어 있으면은 그것을 한 번 더 다시 반복해서 한다는 거지. 고전주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새롭게 다시 펼쳐보자는 게 신고전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고전주의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가 다시 재등장한 게 신고전주의인 거예요. 신고전주의는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에는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신고전주의에 영향을 준 배경이 뭐래요?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이번엔 로코코 미술이 나왔네요. 로코코 미술은 어떤 내용이래요?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식적인 기교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경박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로코코 미술은 한마디로 약간 되게 사치스러운 장식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미술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게 로코코 장식을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막 로코코 장식으로 되게 꾸몄다고 알려져 있는데, 로코코 미술은 굉장히 좀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기교적이고, 그리고 그 귀족들의 향락을 위한 그런 미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게 신고전주의니까 고전주의는 이거에 반대되겠지. 어떤 내용이겠어? 그러니까 향락을 주제로 하지 않고 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약간 그리고 교훈적이고 이런 내용이 고전주의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경박하지 않고 좀 장식적인 기교에 치중하지 않고 좀 단순하고 선이 딱 이렇게 고전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고전주의겠지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은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는 어떤 내용이에요?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대. 이 근대적 시민사회라는 거는 좀 더 이제 그 향락적이지 않은 귀족에서 벗어나서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계몽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이겠지. 그런 세계상에 걸맞은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한마디로 키워드가 뭘로 정리되냐면 정제된 형식미, 엄숙함, 이런 고전주의 미술이 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신고전주의는 정제된 형식미와 엄숙함을 강조하는 미술이구나 라는 거 1문단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자,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무엇이 회귀되는 것이다?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되는 것이다. 무엇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는 기존 로코코 미술을 비판했다. 로코코 미술은 어땠는데? 주제가 어땠어? 귀족들의 향락, 그리고 장식적 기교의 치중, 경박하고 부도덕한 그런 미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고전주의는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는 미술을 만들고자 했어요. 네, 그것이 바로 고전주의 미술의 부활이었죠. 고전주의 미술은 어떤 걸 강조했는데? 정제된 형식미. 정제되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식이 막 난잡하게 기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막 잡다하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 않고 딱 정제되어 있는 깨끗하고 간결한 그런 형식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숙함을 강조했대. 그다음에 2문단 볼게요.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자, 고전주의의 미학적 관점은 뭐다?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래. 그러니까 사물이 아름다움이 본래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철학에서 이제 얘기할 때 약간 절대주의랑도 좀 관련이 있죠. 절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미학적 관점으로도 약간 그런 절대주의적 관점을 따르고 있는 거야.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특질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등 객관적인 어떤 특징? 형식적 특질이래. 형식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대. 비례, 조화, 질서 등 형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특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대요. 또 플라톤이 했던 말, 네, 플라톤 약간 이데아를 얘기했던 그런 철학자잖아요. 이데아가 그 현실을 초월한 어떤 이상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어떤 주의랑도 되게 상통하는 면이 있지.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 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례가 중요한 거야.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규칙이 있는 거고 그 비례를 따라야 되는 거야.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키워드죠.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보았다. 그래서 고전주의가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 알만합니다. 엄격한 비례, 기하학적 조형성, 그 수학적으로 뭔가 딱 도형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미술이 아름답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광박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이제 고전주의에서 보고 있는 미학적 관점이었어요. 자, 고전주의는 사물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특질?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객관적 형식적 특질, 즉 비례를 중요시하는 것이었어요. 비례, 조화와 질서를 중요시했어요. 엄격한 질서는 뭐다? 기하학적 조형성이다. 기하학이 뭔지 알지? 도형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는 수학적 학문 분야를 기하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조형성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도형 수학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도형의 그 특징 중에서 딱 완벽하게 비례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기하학적 조형성이라고 하는 거지. 기하학적 조형성은 감상자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형질대로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이것이 고전주의의 미학적 관점이었죠. 그래서 1문단과 2문단의 중심 내용도 한번 적어볼게요.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신고전주의의 등장 배경, 그리고 2문단의 중심 내용은 고전주의의 미학적 관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고전주의의 미학적 관점. 그 다음에 3문단 가볼게요.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사람은 누구래요? 빈켈만. 빈켈만이 이 신고전주의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 전범은 모범으로 삼았다는 거지. 고대 그리스 미술이 딱 모범이고 지향해야 될 그런 지향점으로 봤던 거예요.
그렇게 삼아서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대요. 고귀한 단순성이란 뭐냐면 고귀한 단순성은 뭐예요?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를. 여기서도 비례를 중시하고 있네. 그 다음에 고요한 위대함이란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되게 뭐 분노나 아니면 공포심이나 아니면은 뭐 너무나 큰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좀 조용하고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만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미술에서.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즉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이 사람이 빈켈마린이 중시하는 건 뭐예요? 형식과 내용 중에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거야? 아니면 둘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거야? 일치를 이루는 거지. 형식과 내용 중에 어느 한쪽에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내용이 동등하게 해서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는 두 개 다 중시했던 거야. 육체적 아름다움, 완벽한 비례를 갖추고 있는 거. 정신적 숭고함은 내면에 그 평정을 잃지 않은 감정의 절제가 있는 것. 그런 그 형식과 내용이 딱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의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여기서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딱 지향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걸 따라야 돼. 라는 거 절대주의적 관점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건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이상적이라는 거는 딱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제일 좋은 가치,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상대주의랑 되게 반대되는 거지.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별 가치들이 다 하나하나 고유하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상대주의랑 반대되는 거.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 절대주의적 관점에서의 그런 미학적인 이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산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요. 빈켈만의 예술관. 다음 계속 볼게요.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이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에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제 그 미술의 실제로 이제 그 미술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그래서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다. 색채는 아니고요. 형태가 중요했다라는 거. 형태가 중요했다는 거. 신고전주의가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고 정제되어 있죠. 뚜렷한 윤곽선, 뭔가 딱 그 간결하고 하나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는 그런 느낌의 뚜렷한 윤곽선이 있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되게 비례를 지키고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대. 그러면은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그런 사조가 나타나면 어떻겠어? 붓자국이 엄청 있겠지. 그리고 윤곽선도 뚜렷하지 않겠지. 그리고 균형 잡히지 않고 뭔가 되게 난잡하게 좀 언밸런스한 그런 걸 추구하겠죠. 근데 이게 신고전주의 미술은 형태를 강조했대요. 또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했다. 또 하나의 키워드, 사회적 교훈. 이들은 교훈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미술의 교훈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본받을 점이 있는 교훈을 주는 인물을 그 주인공으로 삼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역사 속에서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 교훈을 주려고 영웅의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대요.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표정은 작품에서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되었는데 자 이런 거 되게 바꿔서 나오기 좋지. 신고전주의 미술은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애국적인 격정적인 표정을 담고자 했다. 그럼 O야 X야? X야. 어떤 표정이었대 항상? 침착한 표정이었대. 왜 침착해요?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되니까.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게 신고전주의의 미학이니까.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인 숭고함, 즉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대. 감정 표현을 절제하면은 그 도덕성이 더 드러나나? 그러니까 침착한 영웅의 표정에서 뭔가 되게 비장하고 결의에 차서 담담하게 어떤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영웅의 도덕성이 더 드러난다고 봤던 거야. 막 너무 공포에 질려 있거나 이러면은 영웅의 그런 숭고한 마음이 좀 덜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침착한 그런 담담한 표정을 담고자 했대요. 그래서 사문단의 중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신고전주의 미술의 특징. 자, 신고전주의 빈켈만이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어요. 고대 그리스 미술을 무엇으로 삼아? 전범. 전범은 본받아야 할 모범을 얘기하죠. 전범으로 삼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모방해야 한다 그랬어. 따라해야 된다 그랬어. 고대 그리스 미술은 무엇이 중요했냐면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이 중요하다 그랬어. 고귀한 단순성이란 완벽한 무슨 형태? 비례 형태. 그리고 고요한 위대함이란 감정의 절제. 즉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 감정의 절제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일치해야 된다? 형식과 내용.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미술에는 뭐가 구현되어 있어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미가 구현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이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이란 뭐냐? 무엇이 없어야 돼요?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그리고 어떤 윤곽선? 뚜렷한 아니면 흐릿한 윤곽선? 뚜렷한 윤곽선. 그리고 약간 언밸런싱한 아니면 균형 잡힌 안정적인 구도. 색채를 강조해서 형태를 강조했어? 형태. 색채보다 형태를 강조했고, 그리고 사회적인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했다. 교훈을 담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고대 그리스 신화, 역사 속 어떤 것을 보여준 영웅 이야기?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어요. 영웅의 표정은 침착하게 표현했어요. 즉 감정 표현을 절제한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한 것? 정신적 숭고함, 즉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18세기 중반에 등장한 신고전주의의 얘기였어. 그런데 이제 19세기 전반에 낭만주의가 등장했대. 약간 내용 전개 방식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통시적, 시간을 관통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미술사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시적이라는 거,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 통시적이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고요.
1문단에서는 18세기 중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19세기 전반이라고 그랬으니까 19세기 전반에 등장한 낭만주의는 자, 이번에 등장한 건 뭐예요?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는 빨간색으로 쳐볼게. 낭만주의는 이상적인 형식미, 이거 이상적인 형식미의 엄격한 도덕성은 누구 거? 신고전주의 거였지. 이렇게 이상적인 형식미의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던 신고전주의 미술을 어떻게 했대? 거부했대. 거부. 그러니까 이상적인 형식미와 이제 엄격한 도덕성과 반대되는 미술 사조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상적인 형식미, 엄격한 도덕성과 반대되는 키워드 뭐겠어요? 개인의 상상력,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이런 것을 중시했대. 개인의 상상력,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미술 사조이다. 이게 낭만주의였어요. 낭만주의의 주창자는 누구? 헤르더. 아까 신고전주의는 누구? 빈켈만. 낭만주의는 헤르더. 헤르더에는 자, 여기 중요한 키워드 또 나왔네.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관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대요. 빈켈만의 예술주의는 절대주의였지.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였지. 그런데 얘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봤대. 그러니까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보편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각각 개별성들이 다 고유한 가치를 갖다고 생각하겠지. 헤르더르는 각각의 개체란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대.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이상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이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다고 보았대요.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으로 여긴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그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했다. 변화와 시간의 흐름,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죠. 변화와 시간의 흐름. 아까 빈켈만은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고정된 가치가 있다고 봤어. 이상적인 가치가 있다고 봤어. 그런데 얘는 헤르더는 반대로 본 거야. 시간이 흐르면 가치도 변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감정 같은 것도 다 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규칙이나 가치도 다 변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고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계속 한 가지만 고수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 이 빈켈만의 예술관은 뭐다? 고대 그리스 미술의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라는 게 빈켈만의 예술관은 한마디로 요약한 거지. 빈켈만 예술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거야. 고대 그리스 미술의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게 빈켈만의 예술관이었지. 이거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대. 헤르더는 그 대신에 뭘 강조해? 개체성을 강조해. 개체성을 강조한 거는 각각 고유한 성질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지. 헤르더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으며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하나의 고유한 가치가 아니라 자기만의 감정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고 영서야 일어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낭만주의는 그래서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뭐였을까요? 내가 적어볼게. 낭만주의의 등장과
등장 배경과 헤르더의 예술관. 낭만주의의 등장 배경과 헤르더의 예술관. 그래서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준 낭만주의는 낭만주의의 예술관,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옵니다.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대요. 네. 아까 전에 고전주의의 미학적 관점은 그거였잖아.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낭만주의는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이 고유하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우리 각각이 그것을 감각적으로 어떻게 즐거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에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에 따라서 다 그 아름다움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겠죠? 이렇게 말한 휴메의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다.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라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전주의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 네. 그러니까 막 예전 같았으면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예전에 고전주의에서는 되게 아름답고 정제되어 있는 그 이상적인 형태와 비례를 갖춘 딱 그 모양만 중시했는데 그래서 일그러진 얼굴 공포나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낭만주의에서는 불안, 공포와 같은 감정, 악마 유령같이 비현실적인 환상적인 존재들 되게 그 변방에 있었던 영역까지도 미술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 또한 강렬한 채색, 거친 붓자국, 역동적인 구도 등 완전히 반대되죠. 고전주의랑 반대되죠. 강렬한 채색, 거친 붓자국, 역동적인 구도 등 그런 특징을 보이며 감정 표현을 위해 형태가 아니라 무엇을 강조했다? 색채를 강조했다. 형태가 아니라 색채를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키워드, 개별성과 다양성. 이게 낭만주의의 중시하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다? 낭만주의 미술의 특징. 자, 낭만주의는 헤르더가 무슨 관점에서 시작했어요? 상대주의. 상대주의랑 절대주의의 차이는 알지? 절대주의는 하나의 고정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한 것과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 있고 이분법적으로 약간 세상을 봐가지고 절대적으로 좋은 것과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 있다고 약간 보는 관점이야. 근데 상대주의는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적으로 다 다르다 가치가 그 개별적인 그 하나하나 고유한 개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더 인정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상대주의 관점에서 빈켈만을 어떻게 하면서 비판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빈켈만의 이론이. 빈켈만의 이론은 고대 그리스에 편향되어 있고 또 어때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으로 고대 그리스를 여겼죠. 그러면서 고대 그리스에 시대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것을 모방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빈켈만의 이론들이 다 어떻다고 주장했어요? 시대 착오적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하고 있던 신고전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낭만주의였어요. 자, 낭만주의 미술의 특징 1. 개인적인 상상력,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웠죠. 각 개체는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과 무엇에 주목했을까요? 변화와 시간의 흐름. 개체성을 강조했고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게 되었죠. 또 아름다움은 본래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생겨난다고 본 거예요. 그 사물을 관조하는 사람들 개별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는 거지.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확장해서 감정이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도 다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강렬한 채색, 거친 붓자국, 강렬한 감정 같은 걸 표현하려면은 그런 강렬한 채색과 거친 붓자국도 필요하지. 그리고 역동적인 구도, 그러니까 감정을 절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보다는 색채를 강조했다. 이것이 낭만주의의 내용이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문제